한말 남도병의 항일 투쟁에 대한 강의를 맡은 홍영기라고 합니다. 한말 남도병이란 편의상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화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병이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이는 대로 의병이라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정의로 일어난 민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910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박은식 선생은 의병을 독립운동의 도화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에 대해서 일본은 폭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맥켄지라는 분은 당신의 저서인 The Righteous Arm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비위라는 책에서 의병을 정의의 군대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의병은 정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외침을 당했을 때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흔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의병, 민간인들이 그 군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요. 조선 말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이라는 분은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의병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은식 선생의 사진입니다. 박은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죠. 1915년에 한국의 아픈 역사라 그런 표현으로 한국 통사를 지었고요. 1920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런 책을 썼습니다. 혈사라는 것은 피의 역사라는 뜻이죠. 독립운동의 피 흘린 역사를 저술한 3.1운동까지의 역사를 저술한 셈이죠. 여기에 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이어서 그 의병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켄지라는 분의 사진입니다. 원래 맥켄지라는 분은 영국계 캐나디언이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분이었는데 영국의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의병 활동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통감부에 본인이 의병들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통감부에서는 그걸 방해했지요. 그래서 본인이 자비로 우리나라의 의병들을 몇몇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과 미국으로 돌아가서 책을 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 오른쪽에 있는 그 책의 표지가 한국의 표지입니다. 1908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진의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봤던 사진이죠. 맥켄지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위에 왼편에 있는 그 의병들 사진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당시의 의병의 모습을 맥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셈이죠. 의병들이 찍은 사진은 그 당시에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카메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남긴 게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군인들 모습이 보이죠. 용산역에서 저 위에 있는 의병들을 이렇게 진압하러 가는 일본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단의 의병들과 하단의 일본군이 싸웠다면 금방 봐도 아시겠죠. 의병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겠는가를. 왼편 하단과 오른편 상단에 보면 굉장히 많이 파괴된 마을들이 보일 겁니다. 그 마을 사진도 맥켄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의병을 도와줬다 해서 저렇게 마을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심지어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마을은 제천시죠. 그 제천시의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 이상이 파괴됐다고 맥켄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맥켄지는 남한강을 따라서 남양주 그리고 충북 제천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목격한 의병들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번역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의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의병이라는 것이 한말 의병이라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1895년 단발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명성황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의병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1915년 무렵까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의병들이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에는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의병장이라 해서 평남 성천 출신의 최응원 의병장이 체포된 시기, 그분이 1915년 7월 달에 체포됐는데 그때를 그 의병의 그 마지막 끝나는 시점으로 이렇게 끝나는 종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진 것처럼 전남 순천 출신의 강형호라는 의병장은 1921년 8월 달에 체포됐습니다. 그 의병의 두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의병들이 1910년대를 지나서 3.1운동이 끝난 이후에까지도 그 국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실제 편의상 우리는 1915년 정도까지 배우지만 그 이후에도 의병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 사건 하나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말 의병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건 지금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1907년 이후 약 5년 동안의 일본 군경에서 낸 그 통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 인원 약 14만 명 정도가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명 가운데 1907년 7월 이후에 가장 의병이 활성화된 시기거든요. 1907년 이후부터 1908년 11월 사이에 그 희생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사한 그런 의병들이 약 1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일본 측의 그 지금 현재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병들이 1895년부터 1915년까지 활동했던 의병들을 이야기한다면 1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희생된 의병들도 수만 명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의병은 어떠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신 박은식 선생은 각 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나중에 일본 측의 통계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1908년에는 일본 군경과 이렇게 싸웠던 횟수, 다음에 그 싸웠던 의병 수가 있는데 그 약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 싸움 횟수에서는 47% 정도 해당되고요. 의병 수에서는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말 의병은 전라도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라도 의병이 거의 그 당시 한말 의병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 도별로 표가 보이는데요.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는데요. 1908년에는 전라남도, 북도가 거의 비슷한 그 수치를 보입니다. 근데 1909년도에는 전라남도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전라남북도의 의병들이 활동을 했다면 1909년에는 전라남도 의병들이 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병을 주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다른 도에 비교해보면 전라남북도의 어떤 수치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병이 일어나는 배경은 뭐에서 찾아야 될까? 그걸 의병이 일어난 시기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병은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시기별로 약간씩 그 배경이 좀 다른데요. 1895년, 1896년 사이에 흔히 이걸 전기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토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적을 무찌른다 그런 의미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때 일어난 의병들은 주로 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발령에 대해서 크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의병의 배경에 큰 몫을 차지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 개화정책에 반대해서 옛날 제도로 돌아가자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종이 그 당시에 1890년 2월 달에
아관, 러시아 공사관의 파천 그 도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그런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의병들을 흔히 국왕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왕의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중기의병의 경우에는 을사조약, 흔히 을사보호조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을사보호조약의 표현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게 그 당시에 우리의 사정, 대한제국의 사정이었는데 보호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늑자라는 것은 강제할 늑자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 그런 의미죠. 그때 의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1907년 군대 해산까지 1907년 군대 해산은 8월 1일자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을사늑약부터 시작해서 전미칠조약, 고종의 강제 퇴위, 다음에 그 군대 해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굵직굵직한 정치적 침탈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의 의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발령 이런 것들은 명분인데 이제는 이제 정말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 위기에 처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의병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이죠. 그 이후에 이제 1907년 8월 이후에 군대 해산 이후에는 해산 군인들이 의병으로 이렇게 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성화된 시기가 바로 후기 의병에 해당되는 건데 1909년 10월 달까지 전라도에 그 당시에 남한 폭대 대토벌 작전이라는 그 일본의 아주 대규모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일단락될 때까지를 흔히 후기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자. 그래서 안민 또는 구국 그리고 재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안민적 지향의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와 후기를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보국안민이 되겠죠. 아마도 보국안민이라는 그런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894년에 동학이 일어났을 때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게 바로 1905년 이후부터서 1910년 사이에 의병들이 들고 나온 기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했던 분들 이때는 이제 의병에 합류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때부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흔히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경술국치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일본의 어떤 식민 용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강의를 들으신다면 절대로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를 합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강점당하죠. 강제로 점령을 당한 거죠. 군사적으로.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흔히 국치라고 했습니다. 국가적 수치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8월 29일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국치를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잊지 말자고 그걸 기념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용어를 쓸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1915년 아까 말씀드린 최영은 의병장이 체포된 시기까지 그걸 이제 의병에서 독립군을 이렇게 전환돼가는 과정이라 해가지고 전환기 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1895년에서 약 20년 동안 지속된 그 무장 투쟁을 의병, 한말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좀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의병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의병은 아까 말씀드린 단발령이라든가 복수토적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그랬죠. 근데 전라도에서는 그 당시에 두 군데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장성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주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일어난 장성의병을 호남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킨 분이 그럼 누구인가? 노사 기정진 선생의 손자였던 기우만이 그 장성의병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기우만 외에도 기사명이라든가 고광순이라든가 김익중 또는 기재 여러 약 200명 정도가 이렇게 장성의병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성의병이 일어난 그 지역은 대체로 이분들이 유림들이었기 때문에 향교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성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향교 바로 옆에 양사제 그런 데는 다 유생들이 그 활동했던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의병을 일으켜서 나주 의병과 함께 이제 활동하게 되는 셈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전라도 사람들이 장성 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호남에 의병이 없어서 그걸 수치로 여겨가지고
기후만으로 하여금 추대했다는 거죠. 의기를 들 수 있도록 추대했다고 이렇게 몇천야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의변을 일으킨 기후만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사진에 보면 초상화이죠. 이게 석지 채용신이라는 분, 의진화가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그린 초상화입니다. 1911년 정도에 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그린 그 초상화인데 지금 옷이 좀 노랗게 표현되지 않았나요? 그건 상복입니다. 이분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그 국가적 원수를 갚지 못했다 해서 상복을 입고 평생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의병을 일으켰던 그 근거지인 장성향교의 대성전 그리고 명륜당이 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함께 그 의병을 일으켰던 나주의병들, 나주의병이 약간 독특한데요. 나주의 향리들이 주도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나주의 향교의 유생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다가 그 주도권이 향리들에게 넘어갑니다. 그 주로 그때 활동했던 공간이 바로 나주의 향교의 명륜당,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물로 지정된 나주의 금성관이라는 객사가 있습니다. 객사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장성의병과 나주의병이 2월 11일 날 거기에 함께 모이거든요. 그래서 두 의진이 모인 곳이 이 두 개의 공간을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이제 전라도 의병 전체를 그 집결시켜가지고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고종 임금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모이면 좋을까 이걸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한 장소가 바로 협의했던 장소,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알려진 게 바로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모여서 북상하기로 해가지고 장성의병들은 나주에 갔다 그 광주로 올라오고 나주는 그 뒤에 혹시라도 나주 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주에 남아서 전라도 서부 지역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활동을 각각 분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주는 이제 그 당시에 전라도의 중심지, 전주를 뺀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고경명 의병자 일어난 그 광주의 광산구에 포충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가 고경명 의병장의 그 생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고종의 그 해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고종의 해산 명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국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해산하게 되는 거죠. 해산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되는데요. 예를 들면 광주 향교의 재임을 맡았던 박원영이라든가 나주의병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석진이라든가 그리고 나주의 향리였던 김창균, 부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처형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전기의병에 1895년, 96년 사이에 의병했던 분들은 처벌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라도의 경우에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고 또 반개화 정책,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서 처형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의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강의한 내용은 을사조약 이후에 의병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이후에 통감부를 세워가지고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의병은 두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인의병, 전라북도 정읍에서 일어나는 거죠. 쌍산의소라는 것은 화순에서 일어나는 의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신문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대한매일신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광주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 누가 그 광주의 의병을 일으켰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문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대체로 그런 의병과 연관된 분은 앞서 그 장성의병을 일으켰던 기우만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우만이라는 분은 노사 기정진의 손자라고 했죠. 전라도의 유학자라서 가장 유명한 분이 노사 기정진 선생이었습니다. 기정진 선생은 제자가 600명이나 됐고요. 제전, 그 다음 제자의 제자, 그리고 제자의 제자의 제자, 손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 합하면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 그 학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학자들이 함께 결집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바로 기우만이었죠. 왜냐하면 노사학파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1905년 이후에도 기우만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일으키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곡성에 가면 도동사라는 사당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도동사에서 백낙구, 조우식, 조영선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의병을 일으킬 생각을 했고요.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도 해봤고요. 또 서울에 오제감살단하고 연결된 기산도라는 분하고 연결해서 체포되기도 하고, 그래서 1906년 사이에 기후만의 어떤 의병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2번이나 체포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의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면함 최익현 선생이 연관이 됩니다. 그 용추사라고 되어 있는 절 대웅전이 하나 보이는데요. 용추사는 담양에 있는 절입니다. 조그마한 절입니다. 용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곳입니다.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지금 초상화에 보이는 면함 최익현 선생과 다음에 송사 기우만 선생이 거기서 회견을 합니다. 우리가 전라도 의병을 다시 일으킨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두 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노사 그 제자들은 땀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면함 최익현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했던 곳이 바로 용추사란 지역입니다.